이 춤을 지난 10년간 제가 남몰래 사랑해온 그녀에게 바칩니다.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말했다. 그는 나를 지나쳐 내 여동생에게 춤을 청했다. 모든 하객이 박수를 쳤지만 잠시 후 나는 테이블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 다가가 큰 소리로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 질문에 남편은 사례가 들렸고 여동생은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축제 분위기였다. 우리 도시에서 열 수 있는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진짜 축제 말이다. 골든 라이언 웨딩홀의 연회장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윙윙거렸다. 수백 명의 하객, 우리 지방 중소도시의 재계와 사교계 명사들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오케스트라는 가볍고 편안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주변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웨이터들은 소리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샴페인과 전체 요리를 날랐다. 고가연은 신부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전시회의 전시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3시간 전 그녀의 남편이 된 이오니드는 정말 멋졌다. 훤칠한 키에 매력적인 외모,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모임의 중심이었다. 그는 테이블 사이를 가볍게 오가며 남자들과는 악수를, 여자들에게는 손등 키스를 했고 그의 전염성 강한 웃음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안세니 회장에게 완벽한 사윗감이었다. 야심차고 수완이 좋으며 비록 가세가 기울긴 했지만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리고 평생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믿음직하고 진지한 장녀, 가연에게도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백발의 권위적인 안세니 회장은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식품 가공을 기반으로 한 그의 사업 제국은 이제 이 정략 결혼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이따금 가연에게 만족스러운 눈길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성공적으로 팔려나간 상품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아버지 옆에는 그녀의 여동생 이예빈이 앉아 있었다. 화려하고 변덕스러우며 언제나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던 아이였다. 오늘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빈은 지루해 보였다. 그녀는 포크로 디저트를 게으르게 찔러보며 이오니드에게 나른한 눈빛을 던졌다. 가연은 그 눈빛에 익숙했다. 예빈은 언제나 가연의 것을 그런 눈으로 쳐다봤다. 처음에는 장난감, 그 다음에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남편까지. 하지만 이오니드는 적어도 오늘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했다. 서울에서 특별히 초빙한 사회자가 신랑의 축사를 알렸다. 이오니드는 홀 중앙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하객들은 조용해지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모두를 훑어보았지만 그 시선은 가연에게 머물지 않았다. 친애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알고 존경해온 안씨 가문과 제 인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10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는데 그 침묵에는 어딘가 연극적이고 꾸며낸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비밀, 하나의 커다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웅성거렸다. 정말 로맨틱하네. 가연은 차가운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오니드를 정확히 10년 전부터 알았다. 그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공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지만 그녀는 어떤 비밀스러운 사랑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불과 1년 전에 시작되었고 급작스럽고 어딘가 사업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버지가 그를 유망한 청년으로 소개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날에 마침내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 앞에서 말이죠. 이오니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그는 상석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연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예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춤을, 제 새로운 인생의 이 첫 춤을 지난 10년간 제가 남몰래 사랑해온 그녀에게 바칩니다. 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멍청한 장난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오케스트라는 느리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오니드는 여전히 마이크를 손에 든 채 상석으로 걸어왔다.
그는 똑바로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다. 가연은 이미 웨딩드레스 자락에 엉키면서도 그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나쳐 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자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지나갔고 그 뒤에는 값비싼 향수와 얼음처럼 차가운 굴욕의 잔향만이 남았다. 그는 예빈에게 다가갔다. 예빈의 얼굴이 활짝 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녀를 홀 중앙으로 이끌었다. 가연에게 세상은 단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여동생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주저하더니 점점 더 크게.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아름다운 퍼포먼스, 어떤 가족 전통이라고 생각했다. 아, 정말 멋지다. 깜짝 이벤트네. 신부 여동생과의 춤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야. 사방에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박수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 울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가연은 황금빛 조명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자신이 수백만 개의 파편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희극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이오니드의 등과 그의 어깨에 기댄 예빈의 행복한 얼굴도 보였다. 그녀는 이 축제에서 그저 들러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기능적인 존재,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병풍에 불과했다. 소리치고 도망치고 수백 개의 눈앞에서 그대로 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였다. 그녀는 2달 전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의 강압적인 말, 그의 최후 통첩. 넌 이오니드와 결혼해야 한다.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야.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해. 그에게는 빚이 있어. 잘못 알려지면 그와 우리 모두를 침몰시킬 수 있는 빚말이야. 너는 보증수표이자 이 거래를 굳건히 할 시멘트다. 그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순종적인 딸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그냥 버렸다. 눈물은 시작되기도 전에 말라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가득 찬 다른 잔을 들고 일어섰다. 귓가의 소음 때문에 음악과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목표, 그녀의 아버지만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물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풍성한 드레스가 의자 다리에 걸렸다. 하객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난 신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음악은 여전히 연주되고 있었고 이오니드와 예비는 주변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상석에 다가가 아버지 바로 앞에 섰다. 그는 박수를 멈추고 차가운 짜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야?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질문을 던졌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음악이 갑자기 반쯤 끊기며 찾아온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오니드 씨가 방금 예빈이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으니 그를 묶어두기 위해 저를 결혼시키면서까지 덮어주려 했던 8천만 원의 빚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시간이 멈췄다. 박수 소리는 마치 칼로 베어낸 듯 갑자기 멎었다. 한 하객이 포크를 떨어뜨렸고 접시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렸다. 홀 안에는 완전한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홀 중앙에서 얼어붙은 춤추는 2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이오니드는 사례가 들렸다. 그는 몸을 반으로 접을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했다. 축사 전에 마셨던 샴페인이 목으로 넘어간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예비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그녀는 가연을, 그 다음엔 아버지를, 그리고 하객들을 쳐다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탄하던 수백 쌍의 눈이 이제는 드릴처럼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공개적인 폭로, 단순한 연애의 폭로가 아니라 그녀가 더러운 금융거래의 상품이었다는 사실의 폭로였다. 그녀의 얼굴은 식탁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벌리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가슴이 경련하듯 들썩였다. 난 아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잘린 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패닉이 시작되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엎으며 뛰어올랐다. 의사,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그가 예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전히 기침을 하던 이오니드도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란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예빈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었다. 가연은 마시지 않은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돈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고소함도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사무적으로 예빈을 들것에 눕혔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다. 그녀를 가연 옆으로 지나갈 때 한 구급대원이 마치 모든 게 그녀 탓이라는 듯 비난하는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았다. 들것이 홀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오니드가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 순간 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명, 비난, 어쩌면 따귀까지도 각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지지라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딸이었으니까. 안세니 회장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왔다. 그의 눈은 얼음장 같았다. 그는 그녀의 팔꿈치 위쪽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발톱처럼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멍청한 계집애. 그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넌 그를 폭로한 게 아니야. 넌 방금 이 가족을 파괴한 거야. 그는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구급차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가연은 혼자 남았다. 폐허가 된 축제 한가운데 이제는 수위처럼 느껴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은 비난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었지만 평생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다. 가족은 방금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가연은 혼자 남았다. 어색함의 파도에 휩쓸린 하객들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흩어졌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불과 10분 전만 해도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골든 라이언 홀은 빠르게 텅 비어갔다. 웨이터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을 소리 없이 치웠다. 축제는 죽었다.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면의 모든 것이 타버려 잿더미만 남았다. 차갑고 윙윙거리는 재뿐이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어딘가로 가야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항상 작은 연회장에 모여 조촐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무겁고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 드레스 자락을 끌어모아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문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호원 서태판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옆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벽을 향해 있었다. 고가연 이사님, 그쪽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고 거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들어갈 수 없다니요, 서 부장님. 가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다. 거기엔 제 가족이 있어요.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타격이었다. 애두르지 않은 직격탄. 그녀는 제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가까운 사람들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굴욕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물품 보관소 직원은 말없이 그녀의 가벼운 코트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웨딩드레스 위에 그것을 걸쳤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시죠? 운전사는 거울로 신랑 없는 신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가연은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이오니드와의 신혼집 주소를 말했다. 그들의 보금자리, 그녀의 새로운 집, 밤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은 초현실적이었다. 빛나는 상점 쇼윈도,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 신호등의 불빛, 모든 것이 남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택시는 새로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췄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 707호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했다. 소용없었다.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잠겨 있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 누군가 벌써 와서 자물쇠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오니드 혹은 아버지의 사람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녀는 차가운 금속문에 이마를 기댔다. 이 문 뒤에는 그녀의 물건, 그녀의 옷, 그녀의 책들이 있었다. 방금 접근이 차단된 그녀 삶의 일부였다. 코트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어디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제 아파트 문 앞이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건 더 이상 네 아파트도 내 직장도 아니다. 가연은 침묵했다. 넌 내일부터 공장에서 해고다. 그는 단어를 하나하나 내뱉었다. 회사와 가족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공개적인 소란을 피운 죄로. 내 은행 계좌는 동결됐다. 모두 회사 계좌와 연동되어 있으니 한 푼도 인출할 생각 마라. 이상이다. 이 번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추방. 직장도, 돈도, 집도 없이. 그녀는 텅 빈 복도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웨딩드레스가 그녀 주위로 하얀 구름처럼 펼쳐졌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나코라이 사장의 번호를 찾았다. 그는 그녀를 어릴 때부터 알았고 항상 가연아라고 불렀다. 그는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가연이에요. 고가연. 전화기 저편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연아,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가 빠르게 말했다.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 그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첫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손등으로 닦아냈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녀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인 물리나 여사. 만날 때마다 그녀를 껴안으며 엄마를 얼마나 닮았는지 말해주던 분이었다. 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소문이 벌써 도시에 퍼진 모양이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큰일이 생겨서요. 하룻밤 지낼 곳이 없는데. 혹시 제가...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가연은 화면을 보았다. 통화 종료.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녀는 차단당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녀의 모든 세계가 1시간 만에 사라졌다. 그녀는 사회에 버림받은 자, 모두가 서둘러 손절하려는 유독성 자산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그때 그녀의 기억 속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야생 포도덩굴로 뒤덮인 도시 외곽의 낡은 집. 아버지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했던 집. 그의 누나이자 그녀의 고모인 진나은의 집. 아버지는 그녀와 20년 넘게 말도 섞지 않았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에게 독약 같은 존재다. 그 존재는 잊어버려. 가연이 아직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다. 지금 그 독약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차갑고 끈적거리는 비. 비는 얇은 코트와 웨딩드레스 천을 금세 적셨다. 그녀는 걸었다. 택시 탈 돈도 없었고 운전사에게 공짜로 태워달라고 부탁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도시를 가로질러 걸었고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젖고 더러운 걸레가 되어갔다.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또각거렸다. 드문드문 마주치는 행인들은 비를 맞으며 홀로 걸어가는 이상한 신부의 모습에 기겁하며 피했다. 화장은 번져 뺨에 검은 줄을 남겼다. 1시간 후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방치된 정원 깊숙한 곳에 서 있는 날 같지만 튼튼한 벽돌집.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육중한 나무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연 것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단하게 쪽진 키가 크고 마른 여인이었다. 진나은. 그녀는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 똑같이 날카로운 얼굴 윤곽.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권위적이지 않고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가연을, 그녀의 젖은 드레스를, 번진 마스카라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연민도 없었다. 안세니의 자식들 중 누군가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너라. 감기 걸리겠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아늑했다. 마른 약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진나은은 그녀에게 커다란 목욕 수건과 낡았지만 따뜻한 목욕 가운을 주었다.
가연이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차를 끓였다. 그들은 부엌에 앉았다. 가연은 몸을 녹이려 애쓰며 뜨겁고 단 차를 말없이 마셨다. 결국 그놈이 널 내쫓았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진나은은 맑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족을 망쳤다고 했어요. 이오니드의 빚 때문에. 진나은은 씁쓸하게 비웃었다. 가엾고 순진한 것. 넌 아직도 그게 이오니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가연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이오니드에게 8천만 원의 빚이 있고 이 결혼은 그를 묶어두고 가족을 위해 일하게 해서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게 하려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안세니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했지. 진나은이 잘라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가연에게 몸을 기울였다. 빚이 8천만 원인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이오니드의 빚이 아니었어. 그녀는 말이 스며들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멈췄다. 그건 네 여동생, 예빈이의 빚이었지. 가연은 숨이 멎었다. 네? 어떻게? 아주 간단해. 진나은은 무자비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년간 네 동생은 이중 생활을 했어. 네가 공장에서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동안 그 애는 서울을 오갔지. 최고급 호텔, 비싼 레스토랑, 명품들. 그 애는 항상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원했으니까. 돈은 살인적인 이자를 붙이는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렸고 빚이 8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채권자들이 안세니를 찾아오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불같이 화를 냈지. 하지만 예빈이는 그의 보물, 그의 애지중지하는 딸이잖아. 그는 딸의 이름에 스캔들이 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 진나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때 마침 이오니드가 나타난 거야. 야심차고 잘생기고 좋은 집안 출신이지만 무일푼인 완벽한 후보였지. 안세니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어. 그가 예빈이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이오니드는 결혼을 해야 했지. 하지만 예빈이가 아니라 아니, 예빈이는 깨끗하게 남아야 했으니까. 그는 너. 믿음직하고 순종적이며 절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가연이와 결혼해야 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오니드를 가족에게 묶어두고 빚을 지게 만든 거지. 그리고 너는 그 거래의 대가이자 담보물이었던 거야.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배신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했다. 그녀는 단순히 굴욕당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동생의 평판을 구하기 위한 작전에서 사용된 화폐였다. 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분노할 힘조차 없었다. 오직 깊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고통뿐이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속삭였다. 진나은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그녀는 돌아와서 가연 앞 테이블에 간단한 끈에 묶인 오래되어 검게 변한 열쇠를 놓았다. 우선 내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것부터 그만둬라. 내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어, 가연아. 그녀는 내 아버지와 여동생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고 있었지. 그녀는 너에게 도구를 남겼어. 가연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열쇠를 쳐다보았다. 무겁고 진짜였다. 요즘엔 잘 만들지 않는 그런 열쇠. 도구. 고모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열쇠를 집었다. 차가운 금속이 마치 그 단단함의 일부를 그녀에게 전해주는 것 같았다. 이게 어느 아파트 열쇠예요? 그녀가 진나은을 보며 물었다. 강변로 낡은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이다. 그녀가 찻잔을 치우며 대답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사둔 곳이야. 안세니 몰래. 거기는 자기의 피난처, 그의 끊임없는 감시 없이 숨쉬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 그는 끝내 그곳에 대해 몰랐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계속 관리비를 내서 뺏기지 않도록 했지. 언젠가 필요하게 될 줄 알았거든. 가연은 고모댁의 작은 손님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하루 동안의 일들을 되짚었다. 굴욕, 추방, 배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남긴 이 비밀까지. 아침에 진나은은 당분간 쓸 약간의 돈과 언젠가 그녀의 딸이 입었던 짙은 색 바지와 회색 스웨터 같은 평범한 옷을 주었다. 고모의 목욕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자 가연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다. 더럽고 구겨진 웨딩드레스는 구석에 무형의 덩어리로 남아 있었다. 주소는 적어줬다. 진나은이 작별하며 말했다. 가보렴. 가연아. 그리고 기억해. 내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저기는 어릴 때 아버지와 아이스크림을 먹던 제과점. 저기는 이오니드가 첫 데이트 때 데려갔던 극장. 그리고 저기 그녀가 지난 15년간 일했던 안성식품의 육중한 회색 건물.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인생의 일부였다. 강변로의 집은 외관이 낡은 평범한 5층짜리 아파트였다. 안내 데스크도 번쩍이는 로비도 없었다. 가연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가서 24호 문을 찾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낡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다. 크고 녹슨 소리를 내며 열쇠가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가연은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파트는 아주 작았지만 완벽하게 깨끗했다. 공기는 퀴퀴했고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났다. 소박한 가구들 소파 겸 침대, 옷장, 창가의 책상, 커튼 뒤에 작은 부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얇은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다. 벽에는 10년 전 그녀 어머니의 기일에 멈춰 있는 낱장 달력이 걸려 있었다. 가연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책상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어떤 도구를?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소박한 원피스, 몇 벌과 낡은 코트가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책더미가 놓여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다. 낡은 탁상 등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당겨보았다. 위 두 개는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깨끗한 종이 뭉치, 펜, 문구용 클립이 있었다. 정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물건들 같았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다. 가연은 다시 진나은이 준 열쇠를 꺼냈다. 맞지 않았다. 그녀는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설마 다 헛된 일이었을까? 그녀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선이 다시 달력에 멎었다. 10년. 그녀는 달력으로 다가가 누렇게 변한 종이를 만졌다. 그러다 문득 달력 뒤 벽지에 아주 작은 극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처럼. 그녀는 조심스럽게 달력 모서리를 들어 올렸다. 벽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작은 가구용 열쇠가 붙어 있었다. 맨 아래 서랍 자물쇠에 그 열쇠를 꽂을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딸깍 소리가 났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단단한 짙은 녹색 표지의 두꺼운 회계장부. 원장 레저였다. 가연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일기장이 아니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단정하고 꼼꼼한 글씨체로 생산 2팀 불일치 내역,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년 동안의 모든 생산 이상, 현상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었다. 날짜, 생산 로트 번호, 제품명, 그리고 2개의 칸. 공식 폐기 사유와 실제 처리 내역. 3월 15일. 제품, 소고기, 장조림 특등급. 로트 번호 481. 800캔 폐기. 공식 사유. 운송 중 포장 밀봉 불량. 그리고 옆 칸에는 개인 사업자 김철민을 통해 판매, 현금 결제. 금액 안세니에게 전달됨. 4월 29일. 제품, 연유. 로트 번호 512. 1200캔 폐기. 공식 사유. 생산 불량. 유지방 함량 기준 미달. 옆 칸에는 시장에 판매, 현금 결제. 금액 안세니에게 전달됨. 그렇게 페이지마다 수십 개의 기록. 수백만 개의 제품이 서류상으로는 불량, 파손, 손상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뒤로 빼돌려져 현금으로 팔리고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사업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완전한 지하사업 제국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년간 자신의 회사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품질 관리 부장으로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내미는 서류를 믿었다. 가연은 책을 덮었다. 이것이 바로 그 도구였다. 단순한 절도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 기록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이 막대한 양의 폐기 상품이 어떻게 창고에서 감쪽같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내부자. 그리고 그녀는 떠올렸다. 신명 부장님.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공장에서 일해온
무뚝뚝하고 과묵한 창고관리부장이었다. 그는 회의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미워하며 항상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해고하지는 않았다. 신 부장님만큼 창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부장님은 그녀의 어머니를 매우 존경했다. 그는 종종 가연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양심이 있는 분이셨지.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덕목이야. 그녀는 전화기의 낡은 주소록에서 그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 부장님은 바로 받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경계하는 듯했다. 신 부장님, 저 고가연이에요. 가연 양. 그는 말을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네. 유감이야.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아주 중요하고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에요. 어머니를 언급하자 효과가 있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곳에서 만나 뵈었으면 해요. 그는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좋아. 1시간 뒤에 9버스터미널 7번 승강장에서 보지. 버스터미널은 시끄럽고 분주한 곳으로 군중 속에 섞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가연은 미리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원장이 든 가방을 꼭 껴안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신 부장님은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알던 신 부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려 보였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고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옆에 앉지는 않았다. 빨리 말해.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내뱉었다. 부장님, 제가 어머니의 기록 몇 가지를 찾았어요. 그녀가 가방을 열며 시작했다. 아버지가 수년간 창고에서 제품을 뒤로 빼돌려 팔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녀는 책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마치 나병 환자를 보듯 그녀에게서 물러섰다. 안 돼. 그가 손을 들며 중얼거렸다. 난 못해. 못한다니요? 가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잖아요.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의를 되찾아야죠. 그는 마침내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난 못해. 가연 양. 안 회장님이 그분이 방금 날 승진시켜줬어. 가연은 얼어붙었다. 네? 내가 이제 새로운 품질 관리 부장이야. 그가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다. 자네 옛날 자리. 월급은 3배로 올려줬고 내 아내는 아프고 손주들도 있어. 난 못해. 미안하네. 그는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다. 가연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방금 떠나갔고 그녀를 완전하고 절대적인 고독 속에 남겨두었다. 가연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버스들이 도착하고 떠났고 사람들은 서두르고 분주했지만 그녀는 이제 쓸모없어진 보물이 든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신부장의 배신은 아버지의 타격보다 더 심했다. 아버지는 적이었고 그에게서는 무엇이든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부장은 그녀를 과거와 어머니의 기억과 그리고 세상에 아직 정직함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그리고 그 끈은 방금 잘려나갔다. 그녀 자신의 직위라는 30개의 은화에 팔려버린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옆에 순찰차가 멈췄을 때 정신을 차렸다. 젊은 경관이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2시간 넘게 여기서 꼼짝도 않고 앉아 계셔서요. 괜찮아요. 가연이 힘없이 대답하며 일어섰다. 그냥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이제 가볼게요. 고모댁으로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다리는 솜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안개가 낀 듯했다. 그녀는 얻어맞은 개처럼 도시 외곽의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짓나은 이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가연의 얼굴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가연을 부엌으로 데려가 다시 차를 따라주었다. 가연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신부장의 겁에 질린 눈, 승진에 대한 그의 말. 그녀는 고모도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진나은은 그저 입술을 얇고 단단한 선으로 굳힐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게 그놈의 방식이야. 안센이는 적을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들이지.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 아픈 아내, 주택담보대출,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사람이 부서질 때까지 압박하는 거야. 신명은 배신자가 아니야, 가연아. 그는 그놈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야.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내부자의 증언 없이는 이 원장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진나은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팔짱을 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창문을 찾아야지. 이 도시에는 네 아버지와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를 증오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 누구요? 이름은 박벨. 진나은이 천천히 말했다. 한때 우리 지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 날카롭고 집요하고 두려움이 없었어. 5년 전 그가 안세니의 군납비리 중 하나를 파헤치기 시작했어.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는데요. 협박하거나 매수하지 않았어. 그건 너무 단순한 방법이지. 진나은이 비웃었다. 안세니는 박벨이 마치 폭로 기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것처럼 일을 꾸몄어. 가짜 증인, 조작된 녹음 파일. 박벨은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지. 신문사 편집장이자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고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어. 안세니는 그의 경력만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의 이름, 그의 명성을 파괴했어. 그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거지. 가연은 들으며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지금은 그다지 좋은 곳에 있지는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라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싸구려 광고 문구나 쓰고 있다고 하더군.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어.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빛바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판이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 위에 걸려 있었다. 가연은 아래로 내려갔다. 싸구려 담배와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어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류 더미로 어지러운 작은 방, 낡은 컴퓨터 앞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3일은 면도를 안 한 듯한 수염이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세차장 광고 문구, 오늘 할인해드립니다. 박벨 씨를 찾으러 왔어요. 찾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뗐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냉소적이었다. 고상한 숙녀분께서 제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죠? 가연은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원장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제 이름은 고가연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아버지는, 그가 그녀의 성을 듣고 비웃었다. 고씨라, 그 안세니 회장의 따님? 가족 싸움이신가? 미안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전 더 이상 남의 더러운 속옷, 특히 고씨 집안의 속옷을 뒤지는 일은 안 합니다. 한 번으로 좋게요. 그는 보란듯이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가연이 끈질기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수년간 자신의 공장을 도둑질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박벨이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흥미가 스쳤지만 금세 꺼져버렸다. 증거라. 그는 회의적으로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래도 원장을 집어들고 게으르게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단정한 글씨체, 숫자, 날짜. 이게 뭘 증명하는데? 당신 아버지가 수익 일부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는 거? 시시한 탈세군. 우리 도시 사업가들 중 절반은 다 하는 짓이야. 법정에서 그는 이게 위조된 거고 상처받은 딸이 복수하는 거라고 말하겠지. 안세니 회장을 상대로 이런 사건에 서명할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을걸. 돌아가요, 아가씨. 당신과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는 책을 밀어냈다. 가연은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이 사람마저 거절할까? 절망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그녀는 책을 붙잡고 정신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엔 시스템이 있어요. 날짜를 보세요. 그녀는 연달아 있는 몇 개의 기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10월 28일, 마지막 금요일. 여기 11월 25일, 마지막 금요일. 12월 30일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매달 같은 날에 엄청난 양의 상품을 폐기 처리했어요.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요. 박벨은 멈칫했다. 그는 이제 다른, 더 집요한 손길로 원장을 집었다. 그는 가연히 가리키는 날짜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있던 냉소적인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겼다. 그의 눈이 빠르게 줄들을 훑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꺼져 있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안세니 회장이 5년 전에 끄려고 했던 바로 그 열정의 불꽃이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는 방구석에 있는 거대한 금속 캐비닛으로 다가가 열쇠 꾸러미를 한참 뒤적이더니 마침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캐비닛은 낡고 먼지 쌓인 서류철과 신문 스크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개인 아카이브였다. 지난 삶에서 남은 모든 것. 그는 도시 뉴스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철 몇 개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외과 의사처럼 빠르고 집중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장을 가연히 가리킨 첫 번째 날짜에 펴놓고 누렇게 변한 신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 10년 전 10월, 마지막 금요일.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 있다. 그는 신문 한 면을 펼쳐 가연에게 보여주었다. 일면에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안세니 회장이 시립고아원 원장과 악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거대한 헤드라인이 있었다. 안성식품의 통큰 기부, 고아원의 장조림과 연유 전달. 가연은 숨이 멎었다. 그녀는 원장을 보았다. 날짜도, 제품도 일치했다. 단지 원장에는 그것들이 분량, 포장 밀봉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짜 봅시다. 박벨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꺼져버린 광고 문구 작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냄새를 맡은 사냥개였다. 11월. 또 다른 기사. 제양군인회 지원. 안세니 회장이 시 제양군인회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 12월. 연말의 기적. 제3기숙학교. 안씨 가문의 연말 선물에 감사. 그리고 매번 어머니의 원장에는 바로 그 제품들이 손상, 기준 미달, 폐기로 기록되어 있었다. 박벨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가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이 상품들은 폐기된 게 아니야. 기부품이었어. 그는 수년간 이것들로 사회적 인정과 막대한 세금 공제를 받았던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걸 기부했던 거지. 그는 고아들과 노인들에게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음식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괴물 같은 짓이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박벨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 신문의 오랜 지인. 그 당시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에게 첫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지역 최대 포털 사이트의 속보였다. 박벨은 말을 멈췄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가연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크고 선명한 사진이 있었다. 이오니드와 이예빈. 그들은 안성식품 로고를 배경으로 껴안고 서 있었다. 둘 다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된 헤드라인이 있었다. 사랑이 승리하다. 안성식품. 복수심에 불타는 신부와의 혼인 무효 후 이오니드 신임 대표이사 임명 발표. 박벨이 링크를 눌렀다. 기사는 즉시 열려 화면 전체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온 도시가 보는 앞에서 내려지고 집행된 판결이었다. 가연은 읽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가 다시 추악하고 돕기 어린 문장으로 모였다. 글은 매끄럽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도록 교묘하게 강조점을 두었다. 순간의 나약함과 여성의 질투로 인해 거의 파괴될 뻔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오니드 씨와 고가연 씨의 혼인 무효 결정은 상호 합의하에 결혼식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약혼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감당하지 못한 고가연 씨는 결혼 피로연에서 추악한 장면을 연출하며 전 연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모욕하려 시도했다. 박벨은 발췌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단어들이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신경쇠약에서 회복 중인 비통하지만 강인한 이예빈 씨와 그녀의 충실한 연인 이오니드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블라블라블라. 우리는 10년간 서로 사랑했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언니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오니드 씨의 말이다. 가연이가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통이 너무 컸나 봅니다. 빚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것. 질투심 많고 상처받은 여자의 망상입니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가연이 항상 더 밝고 사교적인 동생에게 복잡하고 내성적이며 질투심 많은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에게 던진 질문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가족 사업을 망치려는 의도로 미리 계획된 복수극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단지 방어하는 게 아니야. 박벨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공격하고 있어. 그들은 당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미치고 복수심에 불타는 노처녀. 그리고 이걸 하룻밤 사이에 해냈어. 빠르고 전문적으로. 당신 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군. 가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마치 콘크리트에 천천히 갇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지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워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추악한 캐리커처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배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악당이었다. 그녀는 텅 빈 채로 진나은의 집으로 돌아왔다. 고모는 이미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놈의 수법이야. 먼저 평판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온 도시가 벌써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가연아. 그리고 가연은 다음 날 바로 그것을 느꼈다. 진통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 했다. 긴장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진나은이 준 낡은 재킷의 후드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섰다. 맞은편에서 안나 여사, 가연이 자란 옛 아파트에 이웃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가연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일에 대해 묻곤 했다. 가연을 보자 안나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이 겁에 질린 듯 길어졌다. 그녀는 가연을 못 본 척하며 갑자기 길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하면서 그녀는 말 그대로 도망쳤다. 약국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결혼 준비에 대해 감탄하며 묻던 젊은 약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응대하고 말 한마디 없이 거스름 돈을 카운터에 던졌다. 사방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집 창문에서, 지나가는 차 안에서. 사람들이 그녀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 고가연이래. 정말 망신이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그녀는 단지 추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다. 사회적 압박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어깨를 짓눌렀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박벨의 지하실에 있었다. 원장, 좋지. 그가 초조하게 자신의 작은 방을 서성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은 여론을 조작했어. 지금 우리가 이 기록들을 들고 나가면 모두들 이게 당신의 복수의 일부라고, 당신이 아버지와 여동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필체를 위조했다고 말할 거야. 우리에겐 무언가 더 필요해. 이것이 단순한 세금 사기가 아니라 길고 냉소적인 공모였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 예빈이와 이오니드가 당신 아버지와 한편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말이야. 가연은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여전히 그 사진이 떠있는 그의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행복하고 빛나는 승리자들의 얼굴. 이오니드, 이예빈.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그들의 옷과 머리 스타일을 훑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걸렸다. 예빈의 목에 있는 반짝이는 무언가. 그녀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박벨이 그녀의 긴장된 시선을 눈치챘다. 뭐죠? 사진 좀 확대해줘요. 가연이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박벨이 몇 번의 클릭으로 이미지를 확대했다. 이제 예빈의 목과 가슴이 모든 세부 사항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우아한 금체인에 자잘한 다이아몬드에 둘러싸인 세 개의 커다란 지푸른 보석. 사파이어. 가연은 그 목걸이를 쳐다보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배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천천히 올라왔다. 그녀는 그 장신구를 알고 있었다. 모든 면, 모든 곡선을.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의 화장대 위 보석함에서 수백 번 보았다. 이건 불가능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를 덮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끈적끈적한 공포였다. 그녀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났다.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박벨에게 말을 던지고 그의 질문을 듣지도 않은 채 지하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는 저녁거리를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이미지, 그 목걸이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폭풍처럼 진나은의 집에 뛰어들었다. 안락 의자에서 책을 읽고 있던 고모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고모! 가연은 숨을 헐떡였다. 어머니의 목걸이요. 가장 아끼시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지.
진나은이 책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오래된 프랑스 세공품, 깊은 수레국화색 사파이어. 할머니는 그걸 과부의 눈물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왜? 그게 예빈이 목에 있어요. 가연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에 그 애목에 걸려 있다고요. 진나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안락의자에서 일어났다. 보여줘봐.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찾아 고모에게 건넸다. 진나은은 휴대폰을 받아 눈 가까이 가져갔다. 몇 초간 그녀는 말없이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래, 그거 맞구나. 틀림없어. 하지만 어떻게? 가연이 속삭였다. 어떻게 그 애가 그걸? 아버지는 절대 엄마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을 텐데. 절대로요. 그는 허락하지 않았지. 진나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무서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가연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목걸이 가연아. 진나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심연이 있었다. 내 엄마가 가장 아끼던 장신구. 그건 내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그녀의 보석함에서 사라졌어. 가연의 다리가 풀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바로 그날. 진나은이 말을 마쳤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우물에 돌이 떨어지듯 정적 속으로 떨어졌다. 10년 전. 이오니드가 너희 공장 문턱을 처음 넘었던 바로 그날. 그리고 그가 이제 모두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빈이에 대한 그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에 진나은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죽음의 날, 이오니드의 등장, 비밀스러운 사랑의 시작. 세 개의 점이 갑자기 하나의 추악하고 역겨운 선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신이나 굴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동안 짜인 메스껍고 끈적끈적한 거짓말의 거미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도로 시작된 공모, 음모였다. 그들은 단지 목걸이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어가는 여인이 소유했던 마지막 귀중품을 훔쳤고 그 토대 위에 그들의 관계를 세웠다. 가연은 일어섰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고통은 사라지고 차갑고 쨍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거기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녀가 허공을 보며 말했다. 어디로 가연아? 진나은이 물었다. 그 아파트로요. 그 피난처로.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걸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원장은 사업에 관한 것이고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진나은은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연은 다시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지만 이제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10년 전 그날에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려 했었다. 그녀는 그날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25살이었다. 직장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엄마의 심장이 안 좋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 그녀는 더 이상 없다는. 공식적인 사이는 광범위한 심근경색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그녀는 당황한 아버지의 얼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오는 예빈이를 기억했다. 이오니드는 그때 거의 몰랐다. 그는 물류부서의 신입사원일 뿐이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24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돌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똑같이 퀴퀴한 공기, 똑같이 멈춰버린 정적.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원룸의 모든 센티미터를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반 위에 모든 책을 뒤져 쪽지나 밑줄 친 문장이 있는지 모든 페이지를 훑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옷장에 걸린 어머니의 원피스 주머니를 모두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절망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녀가 틀렸을까? 혹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녀의 시선이 문 옆 옷걸이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춘추 코트에 멎었다. 평범한 회색. 아무 특징 없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그것을 입으셨다. 가연은 그 코트로 다가가 거친 양모천을 손으로 쓸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막 돌아서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안감을 다시 만져보았다. 왼쪽 가슴 부근의 천이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두껍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곳을 다시 더듬었다. 매끄러운 실크 안감 아래에 단단하고 직사각형의 무언가,
안쪽에 꿰매어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에서 부엌칼을 집어들고 안에 있는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안감을 솔깃따라 조심스럽게 뜯었다. 실크천이 벌어지자 낡은 가죽 표지의 작고 두툼한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기장이었다. 가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간신히 잡고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첫 페이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 원장에서와 같은 단정하고 촘촘한 필체였지만 글자들이 더 생생하고 감정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몇 달간의 일기였고 가연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끔찍한 진실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다. 8월 15일, 안센이가 또다시 격분했다. 서울에서 온 예빈이의 청구서 때문이다. 그는 예빈이가 자기를 거덜낼 거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는 예빈이의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공주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책장은 휙휙 넘어갔고 한 장 한 장이 명치를 때리는 것 같았다. 9월 5일, 안센이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 그는 우리를 새로운 물류 담당자 이온이드라는 사람과 함께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교활한 친구다. 예빈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리고 예빈이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를 대한다. 저녁 내내 안센이는 그에게 가연이를 칭찬하며 얼마나 믿음직하고 똑똑한지, 얼마나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인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른 딸을 구하기 위해 한 딸을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세상에,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9월 22일. 오늘 우연히 안센이와 예빈이가 그의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빚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심각했다. 예빈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거 천재적인데요? 유통기한 지난 걸 그냥 폐기할 게 아니라 기부하면 되잖아요. 세금 혜택도 받고 자선가라는 명성도 얻고요. 그건 예빈이의 아이디어였다. 그해 내 딸이 자기 드레스 값을 치르기 위해 유통기한 지난 장조림으로 고아들을 독살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그들에게 그건 끔찍한 짓이라고 말했다. 안센이는 내게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예빈이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내 얼굴에 대고 웃었다. 내가 현대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가연은 눈을 감았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비리가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의 합작품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계속 읽었다.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록은 더 짧아지고 불안해졌다. 10월 10일,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 사람들과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안센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내가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고 말했다. 내가 심장이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했다. 10월 13일. 오늘 예빈이의 보석함에서 내 사파이어 목걸이를 발견했다. 바로 그 과부의 눈물. 그냥 가져간 것이다. 왜 그랬냐고 묻자 나한테 더 필요하니까요. 이오니드 씨는 비싼 걸 좋아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애가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죽던 날 쓰인 마지막 기록. 필체는 고르지 않고 서두른 듯 했다. 10월 15일. 끝이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걸 멈출 거야. 오늘 아침 예빈이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까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기부 사기극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가겠다고. 내 원장의 일부 페이지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그 애는 겁에 질리고 뉘우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녀는 말했다. 좋아요, 엄마. 저녁에 이야기해요.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녀가 오늘 올 것이다. 그녀가 곧 여기에 올 것이다. 그 말들 아래에 마지막 줄이 있었다. 그 애가 온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두렵다. 일기는 끝났다. 가연은 이 마지막 말들을 쳐다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고 그들은 그것에 응답했다. 그녀의 심장마비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막 일기장을 덮으려 할 때 뒷표지 안쪽에 작은 주머니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4번 접힌 누런 종이 조각을 꺼냈다. 약국 영수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영수증에는 동네 약국 이름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날짜, 그리고 약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수년간 복용해온 강력한 심장약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영수증 아래 약품 목록 밑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서두른 듯 빗둘빗둘하게 쓰인 몇 단어. 예빈이가 내 새 처방전을 직접 받아 약을 사다 주겠다고 했다. 힘들게 가지 말라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두렵다. 가연은 앉아서 약국 영수증, 작고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그것이 묘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경찰에 가겠다는 어머니의 위협, 예빈이의 이상하고 무서운 침착함, 갑자기 돕겠다며 약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녀의 제안, 생명이 달려있는 약, 어머니의 심장마비는 우연이 아니었다. 가장 좋게 봐줘도 그것은 범죄적인 부작위였다. 예빈이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을 그냥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녀는 약을 바꿔치기 했거나 다른 것을 주었거나 그냥 위약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사랑하는 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 가연이 이전에 느꼈던 분노는 지금 느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자신이 괴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멈춰야 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지금 그녀의 손에 마지막 두려운 속삭임을 들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접어 다시 일기장에 넣고 원장과 함께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늦은 저녁에 박벨의 지하실로 갔다. 그는 여전히 담배 연기 구름에 둘러싸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가연 씨, 어디 있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네. 뭔가 더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그의 앞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놓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가연은 말없이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고 약국 영수증의 메모를 읽었을 때 그는 마치 일기장이 손을 대는 것처럼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한 점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건 모든 걸 바꿔요. 마침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기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가연이 그의 말을 마쳤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인입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작은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당장 경찰서, 검찰청으로 가야 해요. 소용없어요. 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시 경찰서장은 제 아버지의 절친이에요. 같이 목욕탕도 가는 사이죠. 지방검사장도 아버지 덕에 그 자리에 올랐고요. 그들은 우리를 문전박대할 거예요.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이 일기장은 그날 바로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둘은 명예로운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려 한 죄로 고소당하겠죠. 박벨은 멈춰섰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 도시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법이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묻어났다. 그들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가연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우리에겐 자백이 필요해요. 그것만이 통할 거예요. 박벨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백이라니 가연 씨? 그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야죠. 그녀의 얼굴에 박벨이 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 나타났다. 침묵이 자백보다 더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아버지, 예빈, 이오니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완벽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도시의 포스터와 뉴스 포털은 올해의 가장 큰 사교 행사인 도시 창립 기념 자선 무도회의 예고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이 무도회의 주인공은 안세니 회장이 될 예정이었다. 결혼식 스캔들 이후 가족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는 강력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행사의 주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과 가족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로운 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이온이들을 자신의 후계자이자 공장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그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었다. 개선 장군의 무도회. 여기, 우리의 무대야. 박벨이 가연에게 포스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어. 도시의 모든 엘리트, 언론. 타격을 가하려면 바로 거기서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말하게 만들죠? 가연이 물었다. 그들을 겁줘야 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지. 그들은 패닉에 빠져야 하고 패닉에 빠진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야. 그리고 가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다. 신명. 다음 날. 그녀는 퇴근 후 공장 정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항상 낡은 공원을 가로질러 같은 길로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그의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를 보자 신명은 움찔하며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를 피해 가려 했지만 그녀가 길을 막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 부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다 이해해요.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으시죠. 저라도 부장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장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괜찮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미심쩍게 미간을 찌푸렸다. 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찾았어요. 가연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거짓은 없었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 일기장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너무나 많은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전 모든 게 명확해요. 그녀는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지 않고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저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녀가 말을 맺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를 공원 한가운데에 완전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남겨둔 채. 그녀는 그가 어떻게 할지 의심하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간다. 그녀가 옳았다. 박벨은 옛 인맥을 이용해 아는 통신 기술자에게 신명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와 대화한 지 1시간 후 신명은 단 한 명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세니 회장. 통화는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덫은 닫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연이 진나은과 부엌에 앉아 있을 때 문에서 벨이 울렸다. 크고 집요하게. 진나은이 문을 열러갔다. 가연은 고모의 놀란 외침과 이오니드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이오니드 씨? 당장 나가요. 진나은이 말했다. 가연 씨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여기 있는 거 압니다. 그는 노부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엌 문가에 서서 가연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어떤 가짜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성공과 불안의 냄새가 났다. 가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가 목소리에 비즈니스적인 톤을 실으려 애쓰며 말했다. 단둘이, 여기서 하세요. 진 고모님은 제 가족이에요. 가연이 잘라 말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놓았다. 그것을 열었다. 가방은 5만 원권 지폐 뭉치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1억 6천만 원이요. 그가 말했다. 현금으로. 부족하면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 당신의 가격을 말하라고, 가연 씨. 가연은 말없이 돈을, 그리고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에 대한 가격이죠? 이오니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기장. 당신 어머니의 일기장 말이오. 이 쇼는 이제 끝냅시다. 당신은 돈을 받고 이 도시를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 모두는 그냥 이 일을 잇는 거요. 우리 모두 손해 없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가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을, 돈을,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고 거래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꺼져요. 그녀가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냥 이 집에서 꺼지라고요.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가연 씨, 바보같이 굴지 마. 이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야. 생각해봐.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세니와 예빈이에게 전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도회에서 보자고. 이오니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거래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닫고 그것을 움켜쥐고는 증오의 찬눈으로 가연을 한번 쳐다보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가연은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덫은 준비되었고 그들은 죽도록 겁에 질린 채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무도회까지 남은 며칠은 조용하고 긴장된 기다림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가연과 박벨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박벨은 안세니 회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대형 언론사인 이웃 지역 신문의 오랜 친구 기자 벡토르와 약속을 잡았다. 특종에 굶주려 있던 벡토르는 평범한 손님인 척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진나은은 창업주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연, 그리고 지역에서 온 친구, 벡토르 씨를 위한 초대장 3장을 문제없이 구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왔다. 임페리얼 호텔의 무도회장은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거울처럼 닦인 파켓 바닥에 반사되어 모든 것을 눈부신 빛으로 채웠다. 현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었다.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샴페인과 카나페를 날랐다. 공기는 수백 명의 목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로 윙윙거렸다. 도시의 모든 명사들이 여기에 있었다. 시장, 공무원, 은행가, 기업가들, 다이아몬드와 이브닝 드레스로 치장한 그들의 아내들. 이것은 위선의 퍼레이드였다. 그리고 가연은 진나은의 팔짱을 끼고 홀에 들어서면서 마치 테라리움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장식 하나 없는 길고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웨딩 드레스와 다른 여성들의 화려하고 요란한 드레스와는 정반대였다. 그녀 옆에서 구식이지만 우아한 벨벳 드레스를 입은 진나은은 마치 망명한 여왕처럼 보였다. 입구에서 엄격한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그들을 막으려 했다. 분명히 그녀에 대해 지시를 받은 듯했다. 죄송합니다, 고가연 이사님. 한 명이 길을 막으며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나은은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을 얼음 같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내 손님일세, 젊은이. 아니면 도시 창립자 무도회에 창립자 가족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라도 받았나? 경호원은 기가 죽었다. 그는 진나은 고모님을 알아보았다. 그녀와 다투는 것은 경력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은 홀로 들어갔다. 박벨과 벡토르는 이미 와 있었다. 무대가 잘 보이는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박벨은 가연의 시선을 포착하고 거의 알아챌 수 없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관심의 중심에는 그녀의 가족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은 안세니 회장은 시장과 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있었다. 권위 있고 자신감 넘치는 인생의 주인. 이오니드는 충실한 후계자처럼 옆에 서서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예빈. 예빈은 이 밤의 스타였다. 그녀는 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렸으며 물론 그녀의 목에는 바로 그 사파이어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크게 웃고 샴페인을 연거푸 마셨지만 가연은 그녀의 눈에서 열에 들뜬 듯한 불안한 빛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녀를 보았다. 3사람 모두 안세니 회장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이오니드는 긴장했다. 그리고 예빈은 증오와 제대로 감추지 못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을 그녀에게 던졌다.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오랫동안 안세니 회장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의 도시를 위한 공적을 나열했다. 그 다음 시장이 무대에 올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그에게 무거운 크리스털 상패, 가족 유산상을 수여했다. 안세니 회장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홀은 조용해졌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가 잘 훈련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모든 가족의 상입니다. 정직, 품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같은 개념이 언제나 최우선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족 말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가치입니다. 가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무대를 향해 홀을 똑바로 가로질러 갔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비난의 시선으로 그녀를 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음악이 멎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대에 있던 안세니 회장은 말을 더듬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연설을 계속했다. 예비는 프로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가연을 보자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알코올과 두려움이 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가연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가 무대 바로 앞에서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네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밤은 우리 거야. 이오니드도 내 거고 공장도 내 거야. 그녀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연은 그녀의 숨에서 나는 샴페인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연민에 가까운 눈으로 동생을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사파이어를 보았다. 그 목걸이도 내 것이었니?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다. 아니면 엄마 약을 바꿔치기 한 후에 그냥 네가 가진 거니? 시간이 멈췄다. 예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처음에는 종이처럼 하얘졌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공포로 커진 그녀의 눈은 가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멎었다. 안세니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막 터져 나오려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다. 앞줄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예비는 천천히 무대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는 연설을 중단한 아버지가 얼음 같은 분노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절박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빠! 그녀가 조용한 홀 전체에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지며 비명으로 변했다. 아빠! 저 애가 거짓말한다고 말해줘요. 모두에게 말해줘요. 안세니 회장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명성, 그의 승리, 그의 가족 가치, 이 모든 것이 온도시가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울며 패닉에 빠진 딸을 쳐다보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마이크에 몸을 숙였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생기 없으며 귀를 찢을 듯 크게 울렸다. 경호원, 내 딸을 홀 밖으로 내보내 주시오. 몸이 좋지 않아서. 예비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부인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장난감처럼 그녀를 버렸다. 몸이 안 좋다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한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에게서 가연에게로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입술이 떨렸다. 당신이야. 당신이 그랬어. 아버지를 향해 던진 예빈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그 말은 메스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녀를 향해 움직이던 경호원들은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며 망설임 속에 멈춰섰다. 안세니는 무대 위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승리로 빛나던 그의 얼굴은 잿빛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예비는 마치 불을 피하듯 그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멀어져 거대한 로비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돌아서서 화려한 드레스 자락에 엉키며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가연으로부터, 그리고 경멸과 호기심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수백 쌍의 눈으로부터의 도주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안세니는 빠른 걸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녀가 도망가게 둘 수 없었다. 이 대화가 여기서 계속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뒤쫓았다. 창백해진 이오니드는 자신의 빛나는 미래가 방금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따랐다. 가연은 그들을 따라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피날레였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야 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박벨이 스쳐 지나갔고 그 옆에는 기자 벡토르가 있었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이미 손에 들려 있었다. 작은 빨간 녹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은 포식자들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로 나갔다. 발소리 메아리가 높은 천장 아래 울려 퍼졌다. 홀에 있던 하객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무도회장 입구에 살아있는 반원을 형성했다. 아무도 결말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예비는 육중한 기둥까지 달려가 멈춰서서 등을 기댔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 안세니, 이오니드, 그리고 가연이 그녀를 둘러쌌다. 히스테리 그만둬. 예비나. 안세니가 속삭이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라고. 그녀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가. 당신이 방금 온 도시 사람들 앞에서 날 팔아넘겼잖아. 그녀는 가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광적인 두려움과 증오가 넘실거렸다. 넌 아무것도 증명 못해.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아무것도. 내 병적인 망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연은 말없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핸드백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두툼한 수첩과 누렇게 변한 약국 영수증. 그녀는 그것들을 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처럼 손에 들고 있었다. 난 그럴 필요 없어, 예빈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 내 얼굴이 어떤 증거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으니까. 이오니드는 일기장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거래하러 왔던 그날 저녁, 가연의 손에 들린 바로 그 수첩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야망, 그의 대표이사 자리, 그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수첩 안에 있었다. 그리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자기 보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나 물리적으로 안세니와 예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경찰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2손을 들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가 가연에게 그리고 그녀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군중에게 번갈아 말하며 빠르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들의 가족 빚을 갚아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 회장님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약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역겨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바퀴 아래로 던져버렸다. 안세니는 경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금은 이오니드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가연의 손에 들린 일기장에 쏠려 있었다. 그 일기장은 그의 모든 삶, 거짓 위에 세워진 그의 모든 제국을 곧 폭파시킬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성이 끊겼다. 오직 위협을 제거하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가연이 아닌 일기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증거물을 그녀의 손에서 빼앗고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그의 길을 예빈이 막아섰다.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전능한 가장이 아닌 겁에 질려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도둑처럼 책을 낚아채려는 늙은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배신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자를 함께 침몰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힘껏 밀쳤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안세니는 뒤로 날아가 기둥에 부딪혔다. 그리고 예비는 가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는 미친 여배우 같았다. 저 사람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사람이 시켰어요. 저 사람이 모든 걸 꾸몄다고요. 엄마는 약하고 어차피 심장병으로 곧 죽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사업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가족의 미래고 엄마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과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10년간의 침묵 끝에 터져나오는 울음과 말에 숨이 막혀 말했다. 그냥 엄마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강요했어요. 난 원하지 않았어요. 난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자백이었다. 절도, 공모, 살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격에 빠진 도시의 엘리트들 앞에서 2개의 녹화 중인 스마트폰의 무자비한 시선 아래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에서 벌어졌다. 그 순간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왔다. 결말이 가까워졌음을 본 박벨이 재빨리 당직실에 있는 자신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둔 것이었다. 혼돈이 시작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벡토르가 이미 전문 카메라를 꺼내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잡아내며 번쩍였다. 경찰들은 어리둥절한 손님들을 밀치고 그들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안세니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예빈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오니드 씨, 공모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세니는 침묵했다. 그는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졌다. 예빈은 울부짖으며 자신이 무죄라고 소리치며 경찰의 팔에 매달렸다. 이오니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철컥 채워졌다. 그들은 충격에 빠진 하객들 사이를 지나 출구로 끌려갔다. 개선 장군의 무도회는 처형대가 되었다. 안씨 가문의 유산은 하룻밤 사이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되었다.
가연은 일기장과 원장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진나은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게 끝났어, 얘야. 가연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도 고소함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피로감뿐이었다. 아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건 이제 시작이에요. 6개월 후. 아침은 차가웠지만 햇살이 좋았다. 공기 중에는 금속과 가칠한 페인트 냄새가 났다. 가연은 공장 상부 구조물 위에서 안성식품 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 나라를 뒤흔든 떠들썩한 재판 끝에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안세니 회장과 예비는 살인죄로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이었던 이오니드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다. 유일하게 흠없는 상속인인 가연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잿더미에서 기업을 되살리는 것은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 옆에는 진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연의 오른팔이자 조언자,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었다. 10분 후에 컨베이어 가동합니다. 진나은이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일에 굶주렸어요. 저도요. 가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변로에 있던 작은 피난처 아파트를 팔았다. 어머니의 고통이 담겨 있던 장소가 이제는 유익한 일을 해야 했다. 매각 대금 전액에 자신의 자금 일부를 더해 그녀는 어머니 이에나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수년간 독살했던 바로 그 시립, 고아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었다. 이제 재단은 그곳에 가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했다. 그녀의 승리는 복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의 회복에 있었다. 가연은 공장 로고를 쳐다보았다. 낡은 안성식품 글자는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예나식품이라는 새로운 간결한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아래에서 경적이 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롭고 정직한 제품이 담긴 첫 번째 캔들을 실어 나르면서 가연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